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건강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겪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바로 자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다리 쥐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환자분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새벽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소리를 지를 정도로 아팠습니다. 잠을 못 이루고 다음날 하루 종일 다리가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난 적, 발가락이 오그라들고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통증 때문에 식은땀이 흐르고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던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단순히 나이 들면 생기는 흔한 증상이라 여기고 넘기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응급실과 외래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자다가 생기는 다리 쥐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단순한 근육 경련으로 금세 풀리고 큰 문제가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증상이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중 일부는 단순한 쥐가 아니라 혈관이 막히거나 신경이 눌린 심각한 상황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 3초 만에 극심한 통증을 멈출 수 있는 응급지압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생활 습관과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의사로서 현장에서 느낀 경험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다가 다리에 쥐가 생기는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원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얽혀서 한밤중 통증을 불러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잘 조율되지 않은 오케스트라에 비유합니다. 각 악기가 제 역할을 못하면 작은 삑사리 하나가 공연 전체를 망치듯 근육과 신경과 혈관과 체액의 균형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쥐가 쉽게 찾아옵니다. 먼저 근육 피로입니다. 낮 동안 평소보다 많이 걸었거나 낯선 동작을 반복했거나 오래 서서 일한 날에 특히 잘 생깁니다. 근육은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일하는데 피곤이 쌓이면 이완으로 돌아오는 타이밍이 늦어집니다. 말려 올라간 고무줄이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속에서는 미세한 긴장이 계속 남아있고 그 긴장이 밤 시간에 조용한 순간에 통증으로 고개를 듭니다. 다음은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물과 미네랄을 먹고 움직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적게 마신 날, 혹은 식사가 불규칙해진 날은 근육세포 안팎의 미세한 농도가 흔들립니다. 이때 신호를 주고받는 통로가 삐걱거리면 근육은 과도하게 수축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해질은 전등의 스위치와 같다. 스위치가 덜컥거리면 불이 깜빡이듯 근육도 덜컥거리며 쥐로 반응한다고요. 자세의 영향도 큽니다.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 낮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화면을 들여다보는 자세는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 근육을 조용히 단축시킵니다. 낮 동안 줄곧 짧아져 있던 근육이 밤에 갑자기 길어지려 할 때 몸은 놀라서 수축으로 반응합니다. 특히 수면 중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는 자세는 종아리를 더 짧게 만들기 쉬워 새벽녘 통증의 방아쇠가 됩니다. 혈액순환의 저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줄고
오래된 관처럼 안쪽이 까칠해집니다. 그러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제때 도착하지 못합니다. 길게 늘어진 교통정체 속에서 배달이 늦어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공급이 늦어지면 근육은 긴장으로 버티려 하고 그 버팀이 쥐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천천히 진행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한밤중에 신호가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뇨제처럼 체내 수분을 줄이는 약, 콜레스테롤 조절에 쓰는 일부 약, 기관지 확장을 돕는 약 가운데에는 근육의 전해질 균형을 건드리거나 신경 자극의 문턱을 낮추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을 탓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약을 시작한 뒤부터 밤에 쥐가 잦아졌다면 그것이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스스로 중단하기보다 담당 의료진에게 꼭 알려 조정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화의 영향은 전반을 감싸고 있습니다. 근육량이 조금씩 줄고 신경이 근육에 내리는 지시가 둔해지며 혈관의 반응성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회복 속도는 예전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지 않은 생활인데도 밤에 쥐가 더 잦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늘 희망을 함께 전합니다. 나이는 변수지만 생활 습관은 선택이다. 작은 습관의 변화를 쌓으면 나이라는 파도 위에 든든한 방파제를 세울 수 있다고요. 건강 상태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당이 오래 흔들렸던 분들, 갑상샘 기능이 일정치 않은 분들, 신장 기능이 약해 전해질 조절이 어려운 분들은 근육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임신처럼 몸의 순환과 호르몬이 크게 바뀌는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체력과 컨디션의 일시적 기복이 야간 경련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신호를 받아 적절히 돌보고 필요하면 진료로 연결하면 됩니다. 신발과 복장의 영향도 은근히 큽니다. 발을 꽉 조이는 단단한 신발, 오래된 깔창, 종아리를 강하게 조이는 양말은 낮 동안 혈류와 신경의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낮에 작은 불편이 밤에 큰 통증으로 자라나는 셈이지요. 반대로 발에 맞는 신발, 쿠션이 적절한 깔창, 편안한 양말만으로도 쥐의 빈도가 뚝 떨어지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긴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높고 잠들기 직전까지 걱정과 생각이 꼬리를 무는 밤이면 근육의 경계 태세도 높아집니다. 몸은 머리의 긴장을 따라갑니다. 평온한 숨, 짧은 이완 스트레칭, 잠자리 위에서의 가벼운 체온 올리기만으로도 근육은 안심합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근육에게도 안부 인사를 건네달라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고 부드럽게 쓰다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다리 쥐는 하나의 원인만으로 생기기보다 여러 요소가 겹쳐 문턱을 넘을 때 나타납니다. 피로가 쌓이고 물이 부족하고 자세가 굽고 순환이 느려지고 약물이나 질환이 배경에 깔릴 때 밤이라는 조용한 무대에서 통증이라는 배우가 등장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다음 단계가 훨씬 쉬워집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끊어야 할지 명확해지니까요. 이제 원인을 이해했으니 실제로 통증이 몰아칠 때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침대 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응급처치, 손으로 해낼 수 있는 지압법, 통증이 풀린 뒤 다시 잠에 들 수 있도록 돕는 마무리까지 제가 현장에서 검증한 방법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밤중에 통증이 덮쳐도 스스로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함께 해보겠습니다. 침대 위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준비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호흡과 부드러운 동작입니다. 저는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이 순서를 수없이 가르쳐 왔고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통증이 가라앉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먼저 호흡부터 정리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들숨은 짧고 날숨은 길게, 마치 김이 빠져나가듯 부드럽게 내보냅니다. 이 호흡만으로도 근육의 경계 태세가 조금 내려갑니다. 숨이 가빠지면 근육은 더 세게 움켜쥐니 호흡이 첫 번째 약입니다. 다음은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는 동작입니다. 종아리가 돌처럼 굳었다면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깁니다. 손이 닿지 않는다면 수건이나 옷자락을 발 앞쪽에 걸어 당겨도 됩니다. 허벅지 앞쪽이 말려 들어간 느낌이라면 서서 벽을 짚고 발목을 잡아 엉덩이 쪽으로 부드럽게 당깁니다. 허벅지 뒤쪽이 잡아당긴다면 앉아서 무릎을 펴고 상체를 서서히 숙여 뒤꿈치에서 무릎으로 이어지는 길을 길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급하게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천천히 따라가며 숨을 내쉬고 당김이 덜해지는 순간까지 유지합니다. 통증이 찌릿하게 날카로워지면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통증을 이겨내려는 싸움이 아니라 근육을 설득하는 대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손의 도움을 빌리겠습니다. 굳어있는 부위를 손바닥으로 덮고 살을 비비거나 꼬집지 말고 넓게 감싸 쓸어 올립니다. 발끝에서 종아리 쪽으로, 무릎에서 허벅지 쪽으로, 혈류가 심장으로 돌아가도록 길을 안내한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힘을 과하게 주면 오히려 미세한 손상이 생겨 다음날 통증이 커질 수 있으니 따뜻한 손으로 체온을 전해준다는 마음이 좋습니다. 손이 차갑다면 이불 속에서 잠깐 데워서 시작하세요. 이 작은 준비가 근육을 훨씬 안심시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아리 뒤쪽 가운데에는 승산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까치발을 들면 종아리 근육이 갈라지며 작은 골짜기가 생기는데 그 갈림길이 끝나는 오목한 지점이 바로 그곳입니다. 찾으셨다면 엄지손가락의 넓은 면으로 그 자리를 덮듯이 대고 숨을 길게 내쉬는 순간에 맞춰 깊게 눌러줍니다. 세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날숨이 끝날 때까지 한 번, 다시 한 번, 두세 차례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압력이 너무 약하면 반응이 없고 너무 강하면 몸이 더 긴장하니 아픈데 기분 나쁘지 않은 정도의 깊이로 눌러주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위치를 꾹 눌러 꺼주는 느낌으로, 하지만 기계가 아니라 내 몸이니 예의를 갖추고 누르자고요. 지압이 통증을 덜어주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가볍게 늘려줍니다.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 종아리에 길을 만들고 숨을 내쉬며 당김을 유지합니다. 이때 발목을 무리하게 꺾지 말고 발바닥 전체가 한 장의 종이처럼 고르게 당겨지는 느낌을 찾아보세요. 근육은 길을 기억합니다. 짧아져 있던 시간만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통증이 잦아들면 온기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손바닥의 온기를 이용해 굳어 있던 부위를 덮고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따뜻함은 피를 부르고 피는 산소와 영양을 데려옵니다. 만약 열감과 붓기가 두드러지면 차가운 찜질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짧게 대고 떼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어느 쪽이든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방법이 정답입니다. 정해진 교과서보다 내 몸의 감각이 더 정확합니다. 여기까지가 한밤중에 바로 쓸 수 있는 한 세트입니다. 호흡으로 진정시키고 반대 방향으로 길을 만들고 손으로 이완하고 승산을 눌러 스위치를 끄고 온기로 문을 닫는 흐름입니다.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와 속도 그리고 숨의 길이입니다. 숨이 길면 근육은 말을 듣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자주 보는 실수도 미리 막아보겠습니다. 첫째, 급하게 일어나 바닥에 서는 행동입니다. 갑작스런 체중 부하는 찢어지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먼저 누운 채로 발목부터 움직여 근육을 달랜 뒤 자세를 바꾸십시오. 둘째, 통증을 참고 버티며 이를 악무는 습관입니다. 그 표정 하나가 목과 어깨를 더 굳게 만들어 회복을 늦춥니다. 셋째, 과한 지압입니다. 멍이 들 정도의 압력은 다음 날의 적입니다. 내 몸을 밀어붙이지 말고 초대하는 마음으로 다루어 주세요.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종아리 때문에 고통받던 분이 이 순서를 익힌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통증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통증의 크기만큼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모를 때 두려움이 자랍니다. 방법을 아는 순간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그 지점을 함께 넘어서고 싶습니다. 통증이 가라앉았다면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낮 동안 미뤄둔 수분과 전해질이 있었다면 잠들기 전 작은 보충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다시 잠이 깨니 입안을 적시듯 천천히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베개나 접은 수건을 발목 아래에 살짝 받쳐 놓으면 다시 잠드는 동안 근육이 기를 잃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익히셨다면 한밤중 응급 상황은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낮 시간의 습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과 음식, 짧은 스트레칭, 걷기의 리듬, 잠자리의 환경까지 작지만 꾸준한 변화로 밤의 평화를 되찾는 방법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같은 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낮의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응급처치가 불을 끄는 일이라면 예방은 불이 다시 붙지 않게 재를 덮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거창한 훈련이 아닙니다. 물과 호흡, 가벼운 움직임, 잠자리의 작은 손질처럼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먼저 물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근육은 물과 미네랄을 먹고 움직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요령입니다. 식사 때 한 번에 몰아서 마시기보다 아침에 일어나 잠깐, 오전에 잠깐, 오후에도 잠깐씩 입안을 적시듯 천천히 드셔보세요. 평소에 맑은 물을 기본으로 하되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국물이나 과일과 채소로 자연스러운 수분과 미네랄을 보태면 좋습니다. 바나나와 토마토, 시금치와 감자, 두부와 멸치, 견과류와 통곡물처럼 익숙한 식재료만으로도 몸의 스위치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이나 심장에 질환이 있거나 특정 식이 제한을 받는 분들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나에게 맞는 범위를 정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내 몸의 그릇에 맞게 조금씩 꾸준히입니다. 움직임은 더 단순합니다. 근육은 가만히 있을 때 더 굳습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하는 날이라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펌프를 만들어 주세요.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놓고 발가락을 부드럽게 오므렸다 펴며 발목을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누가 봐도 티 나지 않는 동작들입니다. 하지만 종아리 깊은 곳에서는 피가 다시 흐르고 신경은 긴장을 풀고 근육은 길을 기억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한두 걸음 더 걷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천천히 제자리 걷기를 해보세요. 움직임의 양이 아니라 끊김없이 이어지는 리듬이 핵심입니다. 하루의 중간쯤에는 햇볕을 조금 쐬며 천천히 걸어보세요. 숨이 가쁘지 않은 속도로, 주변 풍경을 바라볼 여유가 있는 속도로, 발끝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는 리듬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시계를 바로잡고 가벼운 걷기는 혈류의 속도를 올려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몸에게 산책을 선물한다고 생각해 달라고요. 선물은 무리하지 않을 때 더 오래 사랑받습니다. 의복과 신발의 선택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발을 꽉 조이는 신발,
오래되어 딱딱해진 깔창, 종아리를 강하게 조이는 양말은 낮 동안 혈류와 신경의 길을 좁힙니다. 발볼이 편안하고 뒤꿈치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신발, 충격을 부드럽게 받아주는 깔창, 피부에 자국을 남기지 않는 양말을 골라보세요. 집에서는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오래 걷기보다 발과 종아리에 부담이 적은 슬리퍼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편안함이 밤의 평화를 길러줍니다. 하루의 끝은 이완으로 마무리합니다. 샤워나 족욕으로 체온을 살짝 올린 뒤 타월로 물기를 닦아내며 발바닥에서 종아리, 무릎에서 허벅지로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세요. 미끄럽지 않은 보습제를 손에 덜어 손바닥의 넓은 면으로 천천히 문지르면 혈류가 돌아오고 근육이 안심합니다. 침대로 누워서는 발목을 천천히 당겨 종아리 뒤가 길어지는 느낌을 찾고 반대로 발등을 살짝 내려 앞쪽이 풀리는 느낌도 확인합니다. 과한 당김이 아니라 깊은 하품처럼 길어지는 느낌이 정답입니다. 호흡은 늘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김이 빠지듯 천천히. 그 숨이 근육의 경계를 내려줍니다. 잠자리의 작은 손질도 효과가 큽니다. 이불은 가볍고 따뜻한 것으로, 잠옷은 몸을 조이지 않는 것으로, 침구 위에는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발목 아래에 수건을 접어 살짝 받쳐주세요. 겨울철에는 찬 바닥이 발을 얼리지 않게 채비를 해 두시고, 여름철에는 선풍기 바람이 종아리를 오래 때리지 않도록 방향을 조정해 주세요. 방 온도와 조명도 중요합니다. 너무 밝지 않은 조명,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공기, 조용한 소음 환경은 근육뿐 아니라 마음의 긴장도 함께 풀어줍니다. 생활 습관을 돌아볼 때 빼놓기 쉬운 것이 마음의 근육입니다. 걱정과 생각이 꼬리를 무는 밤이면 몸은 머리의 속도를 따라가 굳어집니다. 잠들기 전 아주 짧은 호흡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코로 들이마시며 배를 살짝 부풀리고 입으로 길게 내쉬며 어깨를 내려놓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마음속 서랍에 조용히 넣어두는 상상을 하며 마지막에는 몸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주세요. 저는 이 시간에 감사 한 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권합니다. 마음이 누그러지면 근육도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변화의 시작에 앞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약을 시작한 뒤부터 쥐가 잦아졌다면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꼭 알려주세요. 스스로 중단하기보다 용량과 복용 시간, 대체 약제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 상태에 대한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쥐가 났던 시간, 그날의 활동과 식사, 수분 섭취, 잠자리 환경을 짧게 메모해 두면 나만의 방아쇠가 무엇인지 금세 드러납니다. 기록은 몸의 언어를 번역해주는 사전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물 한 잔을 더하고, 내일은 발목을 조금 더 돌리고, 모레는 신발끈을 느슨하게 바꾸는 식으로 작은 변화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아름다운 변곡점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고통에 깨던 분이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잘 잔다고요. 대단한 치료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물을 나눠 마시고 발을 풀고 잠자리를 손질하고 마음의 숨을 길게 한 결과입니다. 그 변화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고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의 핵심을 다시 짚겠습니다. 낮에는 물과 움직임으로 근육의 길을 열어주고 저녁에는 온기와 이완으로 길을 다져주며 밤에는 발목의 각도를 지켜 근육이 짧아지지 않게 돕는 것. 여기에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호흡이 더해지면 쥐는 점점 찾아오기 어려워집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혹시라도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응급실 의사인 제 입장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만약 그 신호가 보인다면 지압이나 스트레칭이 아니라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경계선을 분명히 아는 것이 진짜 안전입니다. 이제는 놓치면 안 되는 경계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어떤 밤에는 지압과 스트레칭이 정답이지만 어떤 밤에는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이 구분이 생명을 가르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응급처치가 통하지 않거나 통증의 모습이 낯설게 달라졌다면 그 순간이 바로 신호입니다. 한쪽 다리만 유난히 붓고 만졌을 때 뜨겁고 피부 빛이 평소보다 붉거나 검붉게 변한다면 지압보다 전화가 먼저입니다. 종아리 깊숙한 곳이 둔하게 아프고 발목을 움직이지 않아도 통증이 이어지며 걸을 때 더욱 심해지는 양상이라면 정맥 안쪽에서 문제가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마사지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자극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 통증과 함께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이듯 아프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번개처럼 스치고 어지러움과 식은땀이 한꺼번에 밀려온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런 조합은 다리에서 시작된 일이 온몸으로 이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압을 시도할 시간에 구조를 부르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괜찮아지기를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기다림이 치료가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점점 심해지면서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지고 발끝의 감각이 무뎌지거나 발목 아래에서 뛰는 맥을 손끝으로 잘 찾기 어려운 느낌이라면 그때는 혈류의 길 자체가 막히거나 크게 좁아진 상황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때는 다리를 높이 올려버리면 오히려 더 아플 수 있으니 심장과 비슷한 높이에서 가장 편한 각도를 찾아 조용히 쉬며 도움을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꽉 조이는 양말이나 의복은 바로 풀어주세요. 발열과 오한이 이유 없이 찾아오고 그와 동시에 다리가 붓고 아프며 만지면 따끈한 열감이 느껴진다면 감염의 가능성을 두셔야 합니다. 이 경우 뜨거운 찜질이나 강한 마사지보다 전문적인 진료가 먼저입니다. 해열제를 임의로 복용하고 잠시 버티는 사이에 병이 자리를 잡아버리기도 합니다. 증상이 겹치면 지체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소와 다른 신경 증상도 중요합니다. 다리 힘이 갑자기 빠져 휘청거리고 걸음걸이가 전과 달라지며 대소변 조절에 이상이 느껴지거나 허리에서 다리로 전기가 내려가듯 하고 내려가는 통증이 심해진다면 단순 경련의 범주를 넘어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워서 안정을 취하며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고 바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공통으로 기억해 두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운전하지 마세요. 도움을 부르고 가능하면 구급대와 연결해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복용 중인 약 이름과 용량, 최근에 시작하거나 바뀐 약이 있다면 그 정보를 메모로 남겨 두었다가 전달하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꽉 끼는 의복과 장신구는 풀고 다리에 강한 자극을 주는 행위는 피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기억해 두면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유익합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수술을 최근에 받으셨거나 오랜 시간 비행이나 장거리 이동을 막 마친 분들, 피가 굳는 속도를 바꾸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 장기간 침상 안정을 하고 계신 분들은 혈관 문제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분들에게서 나타나는 다리 통증과 붓기는 조금 더 지켜보자가 아니라 지금 확인하자가 맞는 선택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오늘 배운 응급처치는 대부분의 야간 경련을 빠르게 진정시킬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 둘, 그러나 위험 신호가 보이면 그 어떤 지압과 스트레칭도 응급처치를 대신할 수 없다. 이 두 문장을 마음에 나란히 붙여두시면 안전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을 구분하는 순간 우리는 훨씬 현명해집니다. 이제 경계선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음에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 임신 중일 때는 어떠한지, 아이가 아플 때는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처럼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답들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늘 이야기를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면서 일주일 실천 계획까지 함께 드릴 생각입니다. 당신의 밤이 다시 평온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평소 궁금해하시던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먼저 임산부의 경우입니다. 임신 중에는 체중이 늘어나고 호르몬 변화로 혈액량이 달라지며 커진 자궁이 혈관을 압박하기 때문에 다리에 쥐가 아주 흔합니다. 이럴 때는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과 부드러운 마사지는 안전하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승산혈 같은 지압은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임신 중에는 모든 혈자리 자극이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산부인과 의사와 상의하신 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수분과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고 무리하지 않는 산책이나 임산부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을 권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다리 쥐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날 저녁이나 성장기에 자주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성장통과 헷갈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울며 깬다면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을 해주고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낮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거나 붓기나 열감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운동선수나 활동량이 많은 분들도 자주 질문합니다. 일반인보다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운동선수들은 장시간 근육을 쓰고 땀으로 전해질을 많이 잃기 때문에 다리 쥐가 더 잘 생깁니다. 또 한쪽 근육만 반복적으로 쓰는 훈련이 불균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 전해질 보충,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수입니다. 일반인도 원리는 같습니다. 몸이 준비될 시간을 주고 회복할 여유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혈액순환제를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혈액순환제라는 이름만 보고 섭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원인이 전해질 부족인데 약만 먹어서는 소용이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해 정확한 원인을 찾은 뒤 맞춤 처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응급시에는 반대 방향 스트레칭과 부드러운 마사지, 그리고 종아리 뒤 승산혈 3초 지압으로 즉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방을 위해서는 물을 하루에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칼륨과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며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과 편안한 잠자리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붓기 열감호흡 곤란 차가운 감각 소실 같은 위험 신호가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다리 쥐는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단 일주일만이라도 물 한 잔, 짧은 스트레칭, 편안한 잠자리를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 권영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와 편안한 밤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